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날이 바로 3.1절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셔먼 차관은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이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세계가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영내 국가 대다수가 바로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 영내에서 민족 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을 비판하면 값싼 박수를 받는다. 글쎄요, 물론 한중인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는 합니다만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하는 것은 일본의 극우화된 태도 때문이지 값싼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유태인들이 과거사를 거론하면서 독일의 극소수 구구파를 비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치인데요. 만일 유태인들의 이런 네오나치에 대한 비판을 두고 이들이 값싼 박수를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국내 여론은 어떻게 돌아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해서 먼저 비판해야지 과거 피해를 받고 이런 피해에 대해 정당한 인식을 하라고 요구하는 피해 국가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3월 첫 월요일입니다. 그러네요. 어제가 3.1절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각 학교가 다 개학을 해요. 네, 저도 각 개강입니다. 학교가. 예, 그래서 교수님도 개강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복장을 양복을 팀들이 많이 깔끔하게. 뭐라 그러는데. 네. 예. 오늘 PD가 항의를 하네요. 오늘 첫 카피 어떤 겁니까? 네, 3월의 첫 카피, 만물이 소생하는 봄. 오늘은 꿈틀입니다. 꿈틀. 꿈틀. 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예, 꿈틀. 꿈틀 하는 것들은 많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꿈틀 하는 뉴스, 이게 좀 긍정적으로 꿈틀해야 될 텐데, 어떤 게 맞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부정적인 꿈틀도 있는데요. 이게 새싹, 동네 애들 같은 생물, 꿈틀 깨어나는 건데, 어제 오전 말씀하신 대로 3.1절 기념식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 중에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인용을 한 것이고요. 아베 총리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미국 지식인계에서 주도했던 미국의 코네티컷대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최근 발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웬디 셔먼 이제 국무부 정무차관인데요. 이 여성분의 이제 그 좀 과격한 발언이죠. 이게 이 일본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값싼 박수를 얻기 위해서 과거의 적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바로 이 인용된 알렉시스 더든 교수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또 항의를 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역사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이 그러니까 이 충돌하고 교수가 있습니다. 웬디 셔먼의 발언에 항의를 했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아베 총리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내 이제 교수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제 대통령의 또 이 3.1절 기념사에도 등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 이걸 좀 정량화했으면 좋겠다. 또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비전, 그 어느 때보다 좀 유화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과거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50년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본의 이제 역사적 시각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제 토론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과 함께 이제 오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되거든요. 아하. 키리졸브하고 이제 독수리 훈련이 동시에 시작돼서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럼 북한도 꿈틀할 텐데. 북한도 꿈틀했죠. 지금 또 항상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글쎄요. 때 쏟아내는 맞습니다. 과격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마침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식 마치고 네. 오후에 중동 4개국 순방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9일간의 일정인데 어쨌든 긴장해서 북한을 좀 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정치권은 여야 대표들 꿈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의 꿈틀이 조금 어제 주목이 됐는데요. 양승조 사무총장, 박완주 원내대변인 등을 대동하고 충남 천안의 유관순 열사 추모각을 찾았습니다. 예. 지역 언로 40여 명과 이제 오찬을 함께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했냐면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천안 독립기념관처럼 상징적인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투어 형태로 기념식을 해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집권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성내를 내주셨습니다. 이미 시작은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치고는 또 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초대 의장 이동영 선생 기념관을 찾아서 예. 여러 가지 이제 3.1절 행보를 펼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당 대표는 좀 바빴습니다, 더. 기념식에 참석을 했겠죠, 일단. 예. 문재인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예. 요때 미묘한 이 3자 만남이 있었어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만남은 대선 후에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에게 순방 후 여야 대표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 박 대통령은 협력을 구하겠다 이렇게 답해서 중동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이 이제 점쳐졌고요. 김무성 대표는 오후에는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이죠. 장관들과 함께 해외 순방을 떠난 박 대통령을 배웅했는데 어제 저녁 7시가 넘어서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이 열렸습니다. 김영란법 통과를 위한 밤샘 끝장 토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속보를 보니까 거의 정무위 원안대로 그러니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일부 위헌적인 요소만 좀 수정하는 것으로 이 의총에서 결의가 모아져서 오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이 오전에 있거든요. 네. 그럼 야당은 사실 정무위 원안 고수예요. 네. 거의 지금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은 내일 이 표결로 본회의 처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범인은 손을 대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이런 다 것들 포함시키는 것이죠. 상태에서 네. 이제 넘기는 모양인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네. 그러면 또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 좀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또 이게 해외 순방 징크스가 있어요. 맞습니다. 나가면 사고 치는 사람이 생기는. 맞습니다. 누군가. 누군가. 그 누군가가 내부의 누군가인데 누군지를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지지율도 이 지지율이 순방 효과가 많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3년차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게 실질 외교 하시겠다고 나왔거든요. 쿠웨이트 첫 방문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제 영접을 받았고요. 첫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 외교, 세일즈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제2 중동붐을 일으켜보겠다.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인 이 제1 중동붐이 우리가 테헤란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건설업, 이 건설 노동자의 수출이었다면 그렇죠. 지금 제2 중동붐은 뭔가 더 복합적인 에너지 건설 외에 보건의료, 이 ICT 이 협력의 영역을 넓혀보자는 뜻인데요. 경제사절단 규모가 115개 기업이 나가서 현재까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뭔가 좀 성과를 내고 돌아오시기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나쁜 꿈틀인데요. 지난주에 총기 사건 2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 70대 동생이 80대 형과 형수 그리고 경찰서장까지 이 살해한 끔찍한 사건. 이 이경감이 이경정으로 1계급 특진되면서 어제 예. 연결식이 있었는데요. 경찰 계통은 아주 이 침울한 분위기였고 어제 오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이 형의 아들에게 조카죠. 예. 사실은 일전에 3억 원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바가 밝혀지면서 이 느닷없이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조카도 거절하고 이 형님도 거절하자 결국은 이제 끔찍한 엽총 살해를 벌인 것으로 나왔는데요. 교수님 그 독일 사회철학자 하버마스 아시잖아요. 네. 전 그분의 말이 떠오른 것이 이 시장 경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공동체 영역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돈,
이 자본의 문제가 어찌 보면 전통적인 공동체 영역, 가족 영역까지도, 가족 관계까지도 파괴하는 지점에 온 것이 아닌가, 좀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총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빈총 쏜 일이 있었죠. 글쎄요. 자기 총도 아니고 친구 총을 빌려다가 예. 옆집 개가 자신의 이제 닭을 자꾸 이제 물어 죽인다 예. 항의하면서 공중에다 빈총을 2발 발사했는데 이게 특수 위협으로 지금 이제 아마 입건될 형편입니다. 0114님이 지금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최영민 선생님이 제 택시를 토요일에 타셨어요. 엄청 반가웠습니다. 편안하고 그러셨군요. 인간미 넘치는 신 교수님의 진행과 더불어 언제나 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을 기대합니다. 이 성심통운의 이유진 기사님이신데요. 근데 지금 신 교수님께 아주 중요한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예. 담배를 좀 줄이시라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 반갑습니다. 참 이유진 기사님. 예. 자, 그러면 오늘 3월 첫날인데 어떤 노래 오늘 신 들어보시죠? 교수님도 개강, 저도 예. 개강, 저희 아이는 중학교 입학, 각급 학교가 다 개강입니다. 입학. 자, 지금 젊은 티 계속 내시네, 이거. 8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우리 애들은 다 대학생이에요. 저희도 첫에는 대학 졸업반 됐습니다. 예. 김수철 씨의 나도야 간다. 봄이 오는 오랜만에 캠퍼스 듣네요. 한번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신유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 진영이 대충 다 짜여져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질 청문회입니다. 네 번의 장관급 청문회가 있죠. 그리고 국정원장이 새로 임명됐으니까 국정원장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3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인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2년이 벌써 지났어요. 벌써입니까? 인지입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2년 동안 예. 대통령께서는 원래 그분의 성품, 스타일대로 거의 24시간을 국정에 올인하는 2년이었었으니까 예. 대통령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한 2년이었을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만족한 점도 있고 그러지 않은 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5년 중에 2년이고 이제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아니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 국가만을 생각한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체감하는 부분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는 있죠. 국민들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제일 그러면 좀 잘한 부분을 꼽으라면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어요? 그 국정 전반을 책임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잘한 부분 또는 가장 잘한 부분, 못한 부분, 가장 못한 부분, 네. 외교, 안보, 국방 또는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너무 많은 것이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준을 우리 네. 헌법상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위를 봐보면 주로 어떤 외교,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외교 또는 우리나라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그런다면 안보, 또 헌법상의 많은 대통령의 이렇게 선서라든가 또 지위 중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국가 수반으로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국내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초창기에 남북 간의 엄청난 위기,
소리 소문 없이 그런 위기가 있었어? 종군 기자들이 진짜 한반도로 그때 그렇게 몰려왔었던가? 기억조차도 없을 정도로 어쨌든 남북 문제가 그렇게 그 초반에 그런 위기 소리 소문 없이 잘 넘긴 것도 그렇고 예. 특히 이혼하기 직전에 그 부부와 같다 할 정도의 위태로웠었던 한미 관계나 늘 어마어마한 여러 영향을 미치며도 불구하고 어려웠었던 한중 관계가 역대 이보다 더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저는 참 외교 분야에서 좀 잘했다 이렇게 본 분야 중에 하나가 한중, 한 캐나다, 한 호주,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2년 사이에 무려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 3위 전체 세계 시장의 73.4%의 시장을 확보하는 이런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 언론에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의 개척, 수출과 공급권을 나눠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인사 문제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죠. 과거부터 계속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 비서실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는 게 비서실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래라 저래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은 갔는데 단 이번에 3명의 추가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특보로 임명이 됐고요. 6명이 내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들의 어떤 그 개별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총 9명이나 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거나 참여하고 있다.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좀 어그러지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교수님 시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일부 국민들도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완벽한 미국식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를 가미한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의원 내각제를 가미한 그러한 대통령제이고 역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정권들이 다 입법부 특히 그중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참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행정부에 참여를 해왔고 또 당과 정 간에 또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늘 정무장관 또는 정무와 관련된 그런 자리에는 당에서 모시고 갔었었고 예.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거는 물론 아니죠. 예. 입법부에 의원들이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권들이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이나 또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해왔고 그것은 의원 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도 가능한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상권 분립에 위배되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또는 한명숙 전 예.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총리 한 것처럼 모두가 다 그 전에 헌법학자들이 아마 위헌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측의 그 훈련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정청 관계가 좀 더 잘 굴러갈까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이 대거 행정부에 진입한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당 지도부는 비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행정부를 갖고서 계속 자신에 있어서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행정부는 행정부 일이 있고 대통령이 입법부에다 부탁할 일은 행정부에다 암만 부탁을 해도 될 수가 없는 입법사항이나 예산 관련 심의 통과는 전적으로 국회에다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부에 그 여당 의원을 많이 모시고 갖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국회는 또 국회대로 별도로 대통령이 또 의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소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 지금 김무성 원내대표고 그 당시에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또 우리 지금 유 원내대표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런 정도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함께 할 정도로 서로 호흡을 맞춘 사람들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서로 의원들 중에 공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한 그런 당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와서 비박이다 또는 반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저는 늘 잘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 좀 하고 싶습니다. 해명입니다. 지금 비박이다 반박이다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돌박도 저는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역대 모든 대통령과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처럼 어떤 파벌 정치, 개파 정치 또는 이렇게 개보 정치 이것을 그 전부터도 늘 그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자신이 집권한 뒤에 친박 의원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밀고 그렇게 해서 친박과 다른 박도 비박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서로 대결을 시키고 이런 정치를 정말 끊으려고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상도동계나 또는 그 뒤에 있었던 동교동계나 또 그 뒤에 있었던 친노나 또 그 뒤에 있었던 친이 이때의 그분들의 개보 정치에 어떤 혁혁한 그러한 그 활동에 비하면 지금 친박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친박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도모하고 이런 걸 안 하거든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미 이명호 대통령 하셨는데 누가 친일을 계속 고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집권 여당에 있으면서 대통령하고 굳이 나는 박근혜 반대다 라고 해가지고 비박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탁되면 마치 그 사람이 지금 친박인 것처럼 보여지고 발탁되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박근혜 정치가 과거 정치하고 완전히 달리 시도하고 있는 개파 파벌 정치 배제 이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을 산물로 봐야지 그걸 조금 멀어져서 비박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본래 취지나 의도하고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관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렇게 파벌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경우하고는 다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걸 철저하게 그런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치의 바람직하지 못한 형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외에 불어터진 국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시비 걸거리니까 과거 대통령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또 대통령 측근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의 정치권과 얼마나 갈등, 분열, 혼란을 일으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 시절에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뭘 하자 해갖고 화두를 던져가지고 정치권을 완전히 폭탄을 던지는 그런 단어는 일절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경기가 침체돼 있고 또 소비가 너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이제 누가 모두가 다 부동산 경기라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을 해갖고 부동산 3법을 제시를 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통과되자마자 제가 지금 듣기로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까지 해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100만 5천 건이 거래가 됐다고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활발하게 그 기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1년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빨리 경제가 또 꿈틀거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 역할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된 문제는 6개월이고 6년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만은 일단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예.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집권을 하고 있는 측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일단 협조를 해줘서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일이 잘못됐다고 커봐라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너희들이 해갖고 잘못됐지 않느냐 책임을 묻게 돼서 그게 이제 선거에 야당한테 유리한 심판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의도대로 돼갖고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안에 관해서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정부가 요청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80년, 90년대 정치, 2000년대 초까지 정치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서로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있잖아요. 어제 새누리당은 의총 밤늦게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범위는 그대로 가는 것 같죠? 그대로 끝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법사위에 심의가 남아있고 법사위에서 또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국민들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발전 급속도로 발전해 오면서 상당히 과정과 절차를 좀 무시해온 그런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유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곳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철도다, 심지어는 원전이다, 뭐 곳곳에서 금융이다 그런 부정들이 작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또 어디 돈 쓰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우리가 힘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굉장히 강력한 그동안에 자기가 재판을 많이 해온 경험을 토대로 굉장히 강력한 부정부패를 기본을 아주 뜯어 고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고 정부도 그걸 동의를 해서 국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혁명을 한다 셈 치고 이번에 한번 개인적인 의견은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 사회 누구나가 다 정말 승복할 수 있는 법, 제대로 된 법치 확립,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도 법의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어떤 층도 특별한 특수층이 없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전쟁을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게 근절돼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 지금 야당 말이에요. 야당은 지금 총 6명이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3명이 추가로 정무특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야당이니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출마다 하는 것은 정치인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에 좀 야당한테 부탁도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좀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솔직히 댓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 퇴진하라, 사퇴하라, 물러나라, 시청 앞에다 텐트 쳐놓고 얼마나 많은 반대들을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까? 정부 조직법도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정부 조직법도 한참 동안을 또 협조를 해주지 않아갖고 국무회의도 소집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조금 한번 도와주셔서 어쨌든 빨리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최소한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중국이 또다시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제 활성화가 좀 더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금리까지 낮추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건데요.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것이다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심지어 저도 했었는데 예. 이게 너무나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거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모두 0.25%포인트씩 인하를 했는데 실은 작년 11월에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를 이제 내렸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는 0.4%포인트 정도 꽤 내렸었거든요. 예. 그러고서 이제 채 3개월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추측이 가능하고요. 실은 이제 내일부터 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뭐 이거 끝나고 나면 경제 성장률 목표도 발표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이제 분야들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 어느 정도 좀 긴박감이 압박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우리도 지금 디플레 우려다 이런 거 있는데요. 중국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올 1월 중국 소비자 물가가 0.8% 인플레이션 0.8% 1%가 또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왜 네. 담배값만 확 올려버리면. 근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적 완화 같은 거를 좀 하면은, 디플레이션 우려는, 좀 잠재우고, 그리고 맞습니다. 수출 경쟁력도 회복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금리로 깨작깨작 되지 말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아베, 일본처럼 윤정기를 돌려버리자. 그러니까 돈을 그냥 찍어내버리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적어도 5대 결제 통화는 안에 들어야 이제 마음 놓고 윤정기를 돌리는 건데 아하. 실은 올해 그러니까 2015년 들어서 이 5대 결제 통화에 호주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 제치고 중국 위안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로, 파운드, 달러, 엔, 위안화 이렇게 돼서 이 윤정기를 돌리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은 이제 위안화 위상이 약해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서 이제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 그다음에 전인 정치협상회의 두 개의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양회라고 하는데 양회에서 또 어떤 경기 부양책 나오는지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자분들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셋값이 오른다. 뭐 이거는 사려울 게 없는 뉴스인데. 네. 근데 진짜 심하게 오르는 모양이죠, 이거? 예? 진짜 심하게 오릅니다. 이제 3월 1일, 3일절에 KB국민은행 조사가 나왔었는데 전국 아파트가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값의 비중입니다. 70.6%. 70% 넘었군요. 네, 사상 최고치, 단군일의 뭐 최고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2013년 4월 이후 22개월 연속 이 매달 전세값은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더라도 이게 이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서울만 따로 태어나봐도 67%. 그러니까 뭐 꽤 됐는데 서울은 이제 25개구 가운데 10개구가 전세가율이 이미 70%를 돌파했다 이런 건데 예. 체감으로는 여러분들 80% 이상 된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반전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전세 상승분만 월세로 돌리지 않습니까? 또 추가 신고를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반전세분 감안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전세가율 이미 80%에 육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세 물량이 굉장히 희귀해지기 때문에 더 오르는 건 아닌가요? 월세로 그렇죠. 많이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희귀해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안 사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그렇죠. 있는 건데 네. 큰 이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는 개헌 이슈가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전세 시장에서는 강남 재건축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지금 현재 올 가을 한 10월까지 이제 서초 신반 포지고 또 강남, 기포, 강동, 고덕 또 잠실까지 합류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때려 부수고 다시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만 4천 가구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2만 4천 가구가 강남에서 쏟아지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강남에 남으려고 하고요. 강남 전세가 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분들은 이제 동작 가거나 성수대교 넘어서 성수동 가거나 또 광진구 쪽 영동대교 건너서 가니까 그쪽 강북까지도 올라오고요. 또 아니면 경기권까지 나가시거든요. 용인 뭐 이런 수원까지. 그러니까 강남발 재건축에 나와서 이 이주하시는 잠깐 한 2, 3년간 아파트 새로 지을 때까지 이 수요가 전세가 폭등에 거의 진짜 통째로 다 이걸 끌어올리고 있어서 실은 지금도 전세가 폭등하지만 더 오른다. 6월 달에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진짜 막 지금도 이사하시고 계시지만 더 계약도 하고 이사하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수도권까지는 끝없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량이 좀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나 이제 크니까 야 이럴 바에야 집을 사자. 왜냐면 경기권에서는 뭐 80%, 85%도 많이 있으니까 집값 대비 전세값이 그래서 좀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전세값이 올랐다는 뉴스 제가 이제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가슴도 아프고 이게 또 매달 나와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국 평균으로 70%가 넘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집 거래량이 뭐 서울에서는 뭐 2달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집 사면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산세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세금 내야 되고 하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손해다. 하지만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는 게 오히려 낫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시는 분들은 예.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저금리가 꽤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금리가 뭐 단순히 1, 2년에 끝나지 않고 5년, 6년 정도 지속된다면 지금처럼 월세 내느니 이미 은행에다가 이 이자 내면서 내 집을 갖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5년, 6년 되면 솔직히 이게 더 남는 장사고 나는 실수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를 가시는 거고요. 아니다. 한 1, 2년 내에 금리 막 크게 오르고 집값 급락하면서 하우스 프로들이 못 견디고 물량 던질 때 나는 그때 잡겠다. 이런 분들은 비싼 전세값 혹은 이제 월세까지 내시면서도 버티게 돌입하신다. 실은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이제 각각 치고받는 싸움이 겁니다. 이 각각의. 예. 그래서 이제 이 승자가 어떻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에 3, 4, 5월 봄 지나면은요. 부동산 시장,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윤곽이 드러난다. 하지만 네. 3, 4, 5월, 6월이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월 이제 9월까지 금리 인상 죄송합니다. 금리 그렇죠. 인상 네, 가능성. 금리 인상 이제 9월이라고 이제 미국이 6월에서 9월이라고 예.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미국발 보면은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미국도 자신감이 좀 없으니까 저금리를 끌고 가면서 경기를 더 가보자 뭐 이런 이제 그런 뉘앙스 자꾸만 흘리니까 점점 이제 살려는 매수세 쪽에서는 저거 봐라 못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여기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만 더 인하해서 정말 기준금리가 1%대로 간다면요 1.75 여기에서 고정금리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산다면 괜찮다 아마 이런 이제 사시는 분들은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0340님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인천 만수동 집 알아보려고 전세 알아보니까 80% 나옵니다. 맞습니다. 전세값 매물도 거의 없고 있어야 큰 평수일 뿐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심각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를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6월에서 9월 사이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돼 봐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사철 이제 좀 지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좀 불안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